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9월 17일 수요일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누구든 모욕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을 모욕해서도 안 되고, 정치적 과오를 저질렀다고 해서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모욕 주어서도 옳지 않습니다. 가족과 사별하고도 아직 그 진상조차 밝히지 못해서 눈물마저 메말라버린 사람들을 모욕하는 것은 어떤가요? 대통령 각하를 모욕하는 것은 분기탱천하실 일이고, 유가족들이 모욕받는 것은 들리지 않으시던가요? 또는 보고받지 못하셨습니까? 계시는 곳 바로 앞에 자식이나 부모를 잃은 수백 명이 한 달째 한대잠을 자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모두 최소한의 인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 함께 만드십시다. 많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상식만이라도 지키며 삽시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기 평택에서 일하는 국민TV 조합원 맹꽁이 신동주입니다. 요새 조합의 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후원도 하고 혹시나 광고 효과도 볼까 싶어서 광고 신청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건설 현장 크레인 대여입니다. 5톤 카고, 10톤 미니 크레인, 스카이 작업합니다. 주로 실내 작업하고요. 크레인 쓰실 분 불러주세요. 베테랑 기사가 달려갑니다. 평택 주변 당진, 둔포, 천안, 포승, 안성, 화성 지역입니다. 평택 평안크레인. 전화번호는 010-7392-0300, 010-7392-0300번입니다. 전화 주십시오. 기술과 신뢰 그리고 안전을 자부하는 크레인, 맹꽁이 평안크레인입니다. 저희는 경남 하동에서 무화과를 생산하는 기농 1년차 새내기 농부 해그림, 달그림입니다. 무화과 드셔보셨어요?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다는 무화과, 꽃을 품은 과일 무화과를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농장 무화과는요, 시설하우스에서 상자에 재배하기 때문에 무척 깨끗한 환경에서 자랐고요. 농약, 촉진제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고 껍질째 드셔도 좋습니다. 다양한 유기비료를 먹고 자라서 맛이 부드럽고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무화과 따면서 몇 개씩 먹었더니 악성 변비가 없어졌네요. 구매 방법은요, 전화 010-8866-9596, 8866-9596 이고요. 네이버에서는요, 무화과 사계절 농장을 검색하시면 저희 농장 블로그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무화과 사계절 농장 정성껏 배송해드리겠습니다. 네, 9월 17일 수요일 이강윤의 오늘입니다. 며칠간 정가의 관심을 이목을 집중시켰던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일단 당무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비대위원장직은 곧 내놓고 세월호 특별법에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한 뒤 원내대표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중진들과 의원들 대다수는 질서 있는 퇴각, 명예로운 퇴진을 위해서 당분간 쟁론을 자제할 움직임입니다. 오늘 진짜 인터뷰 코너에서는 담배 소비자협회 회장 전화 연결해서 최근의 담배값, 담배세 대폭 인상에 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90분대에 비해서 게시판을 통한 소통 그렇게 활발하진 못하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서 소홀히 하실 분들 아닌 줄은 아는데 기탄 없이 예전과 같이 올려주시면 최대한 짬짬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김영민 PD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의 어제 작심하고 했던 국무회의 발언에 대해서 진보 매체들의 비판은 뭐 예상했던 거고 말할 것도 없지만 조중동들도 쌍심지 켜고 나섰어요. 이건 그렇게 자주 보는 일은 아니죠. 예. 조선일보 오늘 사설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동안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정치권이 협상할 일이라며 철저하게 불간섭 원칙을 지켜왔다. 여당 안에서조차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이 야당과 유가족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며 스스로 무대책을 비판할 정도였다. 라면서 그동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응을 평가했는데요. 자, 그런데 하필 이 시기에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과 유가족 주장을 일축하고 여당에게는 협상 한계선까지 그어준 모양새가 됐다. 대통령이 유가족의 수사권 기소권 요구를 내치면서 국회에 행정부의 수사 기소 독점권을 존중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명분도 삼권 분립이었다. 행정부의 수사 기소 독점권, 이건 말하자면 검찰의 수사 기소 독점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찰이 법무부의 지휘를 받으니까 말이죠. 예. 자, 그런 대통령이 세비 반납까지 거론하면서 입법부를 몰아세웠다. 뭔가 앞뒤가 매끄럽지 않게 넘어가는 장면이다. 이렇게 힐난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더 나가서 박 대통령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라면서 이것은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라면서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면서도 야당의 의혹을 제기해온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밝히지 않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 주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조선일보가 바로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풍문을 가장 먼저 활자화했던 신문 아닙니까? 예. 그때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보식 기자의 칼럼이었습니다. 최 기자 칼럼은 아는데 예. 그래도 다 국장이다 사장이다 그런 칼럼은 이렇게 사전 스크린도 하고 보고를 받잖아요. 예. 야, 이거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만 아무튼 활자화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하는 신문이다. 아마 이런 것들을 과시하고 싶었던 모양이죠. 네. 어쨌거나 뭐 참 조선일보는 가끔은 럭비공처럼. 네. 근데 대통령에 대한 모독의 그 시점은 바로 조선일보였는데. 그렇죠. 어제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는 서면조사만 했고요. 지금 산케이 서울지국장 출국 금지시키고 지금 2차례나 불러다 조사했잖아요. 네, 결국 처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 형사재판 계속 몰고 가면 현 정부에 결코 유리한 게 아닌데 일단은 뭐 조선 앞에서는 좀 다소곳하고 산케이 앞에서는 아주 꼿꼿하고. 근데 어제 그 발언은 제가 봤을 때 조선에 대한 그 경고의 차원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윤재석 위원이 좋아하는 말로 3쿠션 경고군요. 그렇죠. 조선일보와 관련해서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솜방망이 대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모독은 곧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은 국격의 문제라고 했던가요? 뭐 외교 관계에서 국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외교 관계도 얘기했는데요. 지금 뭐 산케이 기자를 그 보도한 내용을 갖고 처벌하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일단 외교 관계입니다. 자, 나머지 동아중앙, 넌 좀 어떻습니까?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은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부족했다라면서 만일 대통령이 유족의 아픔에 절절히 공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진심을 담아서 국민에게 호소하는 광폭의 정치를 보였다면 이번 결단에 더 많은 지지가 나왔을 것이다. 대통령 나서라는 이런 세월호 전국에서 박 대통령은 법과 원칙만을 고수하는 박정한 정치로 맞선 느낌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박정하다. 이 말 아시죠? 예, 그 굉장히 얇은 정. 가끔 이렇게 안 쓰는 말 잘 써요, 동아일보는. 박정한 정치. 예. 박정희 정치가 아니라 박정한 정치. 예.
중앙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유가족이 국회 광화문 농성을 시작한 지는 2개월, 여야의 특별법 합의가 나온 지는 한 달이 넘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의 국정조사 답변으로 촉발된 7시간 문제도 2달이 넘었지만 네. 대통령과 청와대가 보다 빠른 입장과 또 당시 사정을 밝혔다면 혼란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기자회견 한 번 하지 않았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진상규명에 소홀히 하면서 국면 돌파를 시도하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조중동도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있는데 네, 뭐 당연한 비판이긴 하지만 예전에 안 하던 비판을 하게 되면서 조중동의 그런 의도가 무엇인지를 또 궁금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며칠 두고 봐야죠. 네. 상황 바뀌면 또 다시 또 확 뒤바뀌곤 하니까. 네. 자,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거 좀 남사스러운 얘기인데 국무장관 그리고 국방장관도 못 만났다면서요? 예, 문화일보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 말이죠. 김관진 실장이 현지 시각으로 지난 16일 오전 10시쯤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 앞에 모습을 나타냈지만 존 캐리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하고요.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만 만났다고 합니다. 차관을 만난 것이요. 네. 외교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조하면서 한국의 국가안보를 총괄하는 김관진 실장이 미국의 국무장관을 만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서 캐리 국무장관이 파리 회의 때문에 국무부에 없었고 국무장관 부재 때는 부장관을 면담하는 것이 관례라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1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와서 국무장관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언뜻 쉽게 와닿지 않는다면서 김관진 실장은 캐리 국무장관과 엇갈려 다시 14시간에 걸쳐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김관진 실장은 척 헤이글 국방장관과도 얼굴을 마주하지 못했는데요. 네. 미국의 카운터 파트 격인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는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면담 시간이 1시간 남짓이었습니다. 통역을 감안하면 실제 대화는 30에서 40분 정도입니다. 예. 대화다운 대화 30에서 40분 하려고 14시간에 걸쳐서 비행기로 편도로 그렇게 오고 또 14시간에 걸쳐서 또 편도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엉뚱한 일을 왜 했는지 의문입니다. 원래 그 외교적 관례상 사전에 이런 거 다 서로의 일정 조율하고 가거든요. 그렇죠. 가봤더니 캐리가 파리에 갔더라? 예. 아니, 파리가 갑자기 가게 된 거 아니고 예. 며칠 전부터 일정이 픽스되면 이거 다 피해서 맞추고 가거든요. 예. 갔더니 없어서 그 밑에 사람 만났다.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지요. 그 파리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면은 우리 측 잘못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김관진 실장은 엄밀히 말해서 장관급 그 이상이거든요. 국방장관 버리고 그 자리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정부 서열로도 그 위에요. 명백하게 정부 조직부로 봐도. 예. 그럼 가서 최소한 장관을 만나는 건 당연한데 갔더니 파리 가고 없어서 할 수 없이 누구 만났다? 더 이상 이런 거 갖고 말하면 안 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일요일에 이제 미국에 도착했는데 말이죠. 네. 일요일 하루 동안에 뭘 했는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는데 아마 그 시간에 연애하지는 않았겠죠. 예. 김영민 PD도 그런 말 하면은 불려가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김관진이가 뭔데요? 자, 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뉴스 브리핑 김용민 PD였습니다. 대통령이 된 2014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던 2004년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내 연찬회에서 정치 풍자극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무능한 가장으로 묘사하고 욕설과 성적 비하적 표현까지 사용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아이고 육실할 놈, 또 이런 개참놈이 다 있어. 불알까지 해야지. 육실할 놈, 특유감 같은 자야. 그래, 그놈은 그 시기 벌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특히 한 참석자는 박근혜 대표가 소속 의원들의 이런 행위에 웃고 박수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박 대표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2014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아니던 2006년 중산층과 서민의 파탄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 현 정권이 반성은커녕 이제는 세금 폭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우리 경제, 사회 혼란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된 2014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아니던 2007년 어떻게든지 집권 연장을 위한 그거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된 2014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아니던 2007년 권력자들의 생얼을 드러내는 이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론이고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생얼을 드러내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야 진정으로 국민 앞에 당당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앞에 숨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다면 그 언론인과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된 2014년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이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가토 다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을 이르면 다음 주쯤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제 언론인 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는 권력을 감시하는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기자를 재판에 넘기는 건 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입니다. 반성은커녕 이제는 세금 폭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대통령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사회 혼란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우리 얘기 시작하기 네네. 전에 지금 네. 막 뜬 속보 하나만 짧게 전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텔레비전으로 치면 자막 긴급 뉴스 같은 건데, 폭행 시비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임원 전원이 사퇴했다는 얘기가 지금 막 떴군요. 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전하기로 하고요. 우리 양 기자 만나니까 반갑고, 자, 오늘 뉴스 들어갈까요? 박영선 원내대표 결국 날수로는 엿새 만에 당무 복귀 선언했는데 그간의 내홍이 워낙 감정적 대결 양상으로 치달아서 바로 아물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까지 뭐 거론되고 그랬던 그런 정도의 뭐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이 내홍 양상이 사실 감정대립 수준까지 던졌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비대위원장을 이제 당내 인사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세우는지에 따라서 사실 내년 지금 초로 예정이 돼 있는 이 전당대회 당권의 향배 문제, 그리고 이건 이후까지 내다보면 사실 이제 20대 총선 공천 문제까지 다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내일 27명의 뭐 당 상임고문들 포함해서 이 중진 회동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여기서 쉽게 상황들이 좀 정리되기는 뭐 좀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생각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특히 좀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 바로 이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은 뭐 야권, 야당이 이 새누리당과 마주 앉아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이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기소권을 관철시키는 협상 전략으로 나서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쨌든 그 협상을 지금 두 차례 협상이 사실은 뭐 당과 또 유가족들에서 거부당했었던 박영선 원내대표가 네. 다시 원내대표 자격으로 협상을 매듭 짓는 그런 거를 오늘 이제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그 전후 과정에서 이게 지금 과연 당내 총의가 모아질 수 있을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더라도 박영선 원내대표로 이 문제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좀 또 보기에 계속 답답해 보입니다. 예. 뭐 이럴 때 이제 그 위기 때 전통이나 저력을 확인할 수 있고 느끼는 건데 그렇게 가망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터널의 끝이냐 아니면 또 다른 터널의 시작이냐는 오늘 내일 사이에 좀 일단이 드러나겠죠. 그렇죠. 특히 오늘 박영선 원내대표가 그 당의 상황이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네. 사실은 그 얘기 할 때 이 부스에 있는 국회 기자실에 부스에 있는 많은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쓴 웃음이 터져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백척간두의 상황에 내몬 당사자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일 텐데요.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일 상황은 좀 지켜보면 조금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네요. 자연인 박영선과 비대위원장 박영선은 달랐어야 되죠. 여러 소리 할 그렇죠. 필요 없이. 네. 자, 새누리당은 어저께 당청 회동 계기로 아주 노골적으로 강공 드라이브, 청와대나 여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독주 의사 분명히 한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은 여야가 합의할 문제다. 내가 관여할 문제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 와놓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여당의 협상이 사실은 별다른 자율성 없이 청와대의 의중대로만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네. 그 상황이 실제로 그랬다라는 게 이제 뭐 만천하에 확인된 것 아닙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2차 합의안 이게 마지노선이다 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고 수사 기소권 부여 문제는 이건 사건 분립이 위배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사실은 이 협상이 다시 시작이 되더라도 여당인 새누리당이 사실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이제 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서도 어쨌든 강경 드라이브, 강공 드라이브로 일관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어제 이제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몇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쨌든 의사일관 직권으로 결정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뭐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비상시나리오 뭐 운운하면서 사실은 단독 국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뭐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오늘은 뭐 정식 이사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제대로 추진 시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일단 새누리당도 오늘 내일 정도까지 뭐 한두 개 상임위를 여는 신용 정도는 하겠지만 당장 이번 주에 뭘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야당한테 계속해서 상임위 열어서 들어와라 이렇게 촉구하면서 좀 명분 쌓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자기들 뜻대로 국회를 단독으로라도 운영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 뭐 야당이 전열을 얼마나 갖출지 이런 게 문제인데 어쨌거나 이 국면에서 혼자 막 내빼는 것, 더군다나 그게 날치기나 단독 처리로 간다면 그것은 하책인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어쨌거나 한번 지켜보십시다. 네네. 주 중반인 수요일 그 고비 넘기가 쉽지 않군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6시 25분 막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좀 볼까요? 게시판 보려고 그러면 막 손이 떨립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좀 편안하고 느긋한 마음으로 어느 분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나 또 이렇게 그랬는데 요즘은 빨리빨리 막 해야 될 것 같아서 워렌 버핏 67조께서 야당 국회 선진화법으로 전면적 법안 거부권 행사하라. 현재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근데 또 몇 개는 의정 집권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재벌 부자 감세와 반민생 법안들 반드시 저지하라. 네. 지금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없죠.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이란 이름 하에 문제가 있는 것들 제대로 심의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선수는 그러기 상태고 저쪽 상대 선수, 권투 선수는 지금 매우 아주 원기 충천해 있고 트레이너 겸 코치는 강하게 몰아붙일 걸 주문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쪽 선수는 지금 마우스피스도 아주 못 끼고 있는 거고요. 그 모독 발언에 대한 여러분의 분노에 찬 발언, 지적들 제가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고 있다라는 어제 발언들,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조중동조차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났지만 어제 아무튼 대통령이 했던 워딩 중에 가장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더군다나 유가족들 안 만나겠다 이러면서 모독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리 앙뚜아네트를 못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회 임원들이 전원 사퇴한 거 물론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님께서 또 올려주셨네요. 새벽에 대리기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폭행까지 발전했다고 하죠. 지금 저도 아직 사건의 전말은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주장하는 바가 좀 다르고 그래서 아마 경찰 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개요와 어느 쪽 잘잘못은 좀 나오겠지만 심신이 누구를 편들고 싶진 않아요. 대단히 지금 심신이 지쳐 있는 상태일 거고 얘기를 하다가 좀 야심한 시각까지 술을 마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유가족분들에게 수도승과 같은 걸 요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다가 뭐가 좀 어느 쪽 언사가 곱지 못했는지 어쨌거나 경찰에 신고가 되고 하니까 앞으로 향후 유가족대책위원회의 도덕성, 그다음에 발언의 정직함, 순정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현 임원들은 사퇴하겠고 반대표 회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새로운 위원장을 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동안 전면에 나섰었던 김병권 위원장 그리고 김형기 부위원장 등 임원진은 전원 물러난답니다. 이게 제발 그동안 유민 아빠의 단식 등을 통해서 참 그동안 분열 없이 6달 가까이 잘 꾸려왔는데 오점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좋은 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바로 지구촌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장혜림 뉴스캐스터 연결돼 있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중해에서 몇 년 전에 우리 세월호보다 훨씬 커다란 한 6배쯤은 커다란 콩코르디오인가 하는 커다란 대형 크루즈 유람선이 침몰한 사고가 있었는데 요번에는 지중해에서 난민을 태운 난민선이 침몰했군요. 네. 지난 10일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가던 난민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로 침몰해 500여 명이 사망했다고 국제이주기구가 현지 시간으로 15일 밝혔습니다. 500명이나요? 네. 이 난민선은 지난 6일 이집트 다미에타항을 출발한 지 나흘째인 10일에 지중해 가운데에 있는 섬나라 몰타 앞바다에서 침몰했는데요.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미립국 알선업자들은 이 난민들에게 자신들이 예인하고 있던 작은 배로 옮겨 타라고 지시했고요. 네. 이 난민들은 그 배가 너무 작고 또 위험해 보여서 거부했고 그러다가 이제 말싸움과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 알선업자들은 자신들의 배로 이 난민선을 들이받았고요. 이 배에 탔던 500여 명 중 9명만 생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고가 지금 고의로 발생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생존자들의 증언이 만약에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번 일은 사고가 아니라 대량 살인이라고 밝혔고요. 그렇네요.
네, 알선업자들이 무력한 난민들을 고의로 익사시킨 것이라며 지난 수년 이래 최악의 난민선 침몰 사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난민선에는 그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가려고 했던 시리아와 또 팔레스타인, 수단, 이집트 출신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는 여성과 또 어린이들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 정말 놀랍고도 참혹한 일인데 이건 뭐 대량 학살, 만약에 그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건 학살인데 지중해에서 지금 벌어진 이런 사고가 요번이 처음이지 않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고가 언제 얼마나 있었죠? 네, 올해 들어 이런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이주기구는 또 다른 유럽행 난민선이 지난 14일에도 리비아 앞바다에서 침몰해 200여 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불과 일주일 만에 그 난민 700여 명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올해에만 무려 2,900여 명이 숨졌다고 알려졌고요. 이는 지난해 사망자 700명의 4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올해 지중해에서 10만여 명의 난민이 구조됐다고 밝히면서 유럽 국가들이 긴급 행동에 나서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가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군요. 네. 10만 명 정도가 구조됐다고는 하지만 올해만 약 3천 명이 사망했다. 네. 그리고 작년에는 한 700명이었다. 네. 그럼 이것은 지금 그 연원이 깊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고가 최근 들을수록 더 많이 벌어진 이유는 뭡니까? 아랍의 봄 여파로 일부 북아프리카와 중동 국가의 정국이 혼란해지고 또 해안 경비가 느슨해지면서 유럽으로 탈출하려는 난민들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난민들이 타는 배가 매우 열악한 데다 초과 승선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이고요. 또 이동 중에도 이들은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그런 걸로 고통을 받고 또 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그 난민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네. 국제 엠네스티 유럽 중앙아시아 국장은 난민들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 EU 국가들이 부끄러운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유럽 국가들이 이주민들이 유럽에 오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 놓인 난민들이 더 위험한 경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에 그 일부러 그 알선업들이 그 배를 들이받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이유를 보면 그 EU 국가들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사고를 모르는 척 방조하거나 은근히 유도한다 이거군요. 네. 한마디로 미필적 살인 뭐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그러나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이슈 장혜림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잠깐 게시판을 좀 보겠습니다. 촌음을 아껴서 일촌광음 불가경 이런 건가요? 워렌 버핏 67조께서 대한해운 화물선이 378명을 구조했다. 반면 500명가량이 사망했다. 최악의 인위적 침몰 사고다. 이건 학살이다. 이렇게 해주셨고 대한해운 선장님 대단하군요. 이런 게 인도적인 거죠. 바로 국경 높이는 거죠. 세월호 유가족 임원진들과 대리기사 측과의 시비에 의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워 하시는 의견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어떤 분께서는 국민TV 조합원이 한 대리운전을 이용하셨더라면 별일 없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을 또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작퉁진본님, 짝퉁이 아니군요. 짝퉁이 아니니까 작퉁은 그럼 또 뭔가요? 헷갈린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유명한 얘기, 운명이다라는 책 중에 나오는 귀절. 비가 안 와도 또 너무 많이 와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그 귀절 사진과 함께 올려줬습니다. 물론 댓글들 좀 쭉 달렸고요. 네, 하나만 보고 다음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찾기가 쉽질 않습니다.
나라라 미니께서 국민에 대한 모독, 국가에 대한 모독, 국가와 대통령, 국민을 동일시하는 삼위일체 대통령이십니다. 아주 고급 풍자를 해주셨네요. 네, 다음 순서 들어가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코너입니다. 담배세 인상 여파가 갈수록 논란을 낳고 있는데 정치권 그리고 보건, 의료, 시민단체 쪽 입장은 많이 들어봤고요. 정작 담배 소비자 입장은 사실 좀 묵살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연결하겠습니다. 최비호 기획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담배값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분들이 흡연자들일 텐데 소비자연맹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간단히 일단 부탁드립니다. 일단 2,000원이라는 인상 폭이 상당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럽고요. 네. 거기다가 매년 물가에 연동을 해서 담배 가격 관련한 세금을 올리겠다. 즉 물가 연동제. 그러한 정부 발표에 이제 충격과 분노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한갑당 지금 정부 안대로 2,000원이 오르게 된다면 국회 통과가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연간 담배 세금은 지금보다 한 5조 원가량 늘어서 한 13조 원이 거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흡연자 1인당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계산 보니까 하루에 한 갑씩 피우면은 연간 한 121만 원쯤 세금을 내는 거라고 하는데 네네. 담배 소비자의 추가 세 부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한 121만 원 정도 다 더 내게 되는 거고요. 네. 하루에 한갑 피시는 분들이 거의 매일 3,300원 정도 더 세금을 내게 됩니다. 하루에 3,300원? 네네. 박근혜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복지 지원을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는데 약 한 135조 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네. 담배 세금 이번 인상하는 것으로서 약 한 3분의 1 정도 40조 원 정도는 해결될 거라고 저희 협회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어제 들으니까 네네. 하루에 한 갑쯤 피우는 게 좀 보통인가요? 흡연자들 평균치쯤 됩니까? 평균 한 6개 피 정도. 한 갑은 조금 안 되는군요. 네, 그게 어쨌든 많이 피시는 분들은 2갑 이상 피시는 하고. 물론 그렇죠. 네, 그 평균치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가 계산한 걸 보니까 하루에 한 갑 피우면은 연간 120만 원쯤 내는데 그게 10억 원짜리 아파트 재산세하고 비슷하다면서요? 네, 실질 가치는 한 9억 정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맞먹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금인데 담배값 인상 내에서는 국민 건강을 빙자한 증세라는 점에서는 국민의 공감대가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논의 과정이 중요할 텐데 문제는 담배를 끊음으로써 국민 건강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국민 건강을 염려하는 거라면 이번에 올리겠다는 게 순수하게 그거라면 아예 한 8, 9천 원쯤으로 대폭 올려서 자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끊으실 분들은 끊으셔서 건강 지키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논리상 맞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 보건복지부 산하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작년 8월에 담배 및 주류 가격 정책 효과에서 보면 8,900원에서 한 9,065원 정도 사이 이 정도의 가격이 오른다면 대부분의 그 흡연 의사를 강하게 멈춘다. 그러니까 금연 의사를 강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조사된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예. 따라서 다만 이것이 이제 세수 확보를 위한 차원으로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즉 이제 가격을 적정한 선에서 머물게 한다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정부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네. 따라서 이번에 2,000원 가격 인상은 가장 세수 확보를 많이 거둘 수 있는 4,500원이라는 어떤 최적 가격을 미리 산정을 하고 네. 내년에 2.8조 원 정도 되는 그 세금을 더 확충하겠다.
따라서 거기다가 아까 언급한 물가 연동제처럼 실질 담배 가격의 하락까지 부족을 염려한 아주 정부의 그 복합적이고 정교하게 짜여진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네. 범정부 종합금연대책이 짜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지금 한국소비자협회 측에서는 우리 지금 최 부장 계시는 소비자협회 측에서는 2,000원 올리는 거는 부당하다. 그럼 그거보다 좀 적게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이 과연 증세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이것부터 묻고 싶습니다. 일단 담배 소비자분들 2,500원짜리 담배가 예전에 2005년도에 올리고 10년 동안 가격이 동결돼 있었지만 여전히 흡연율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500원짜리 담배가 싸다고 느껴서 제가 한 갑을 핀다고 가정했을 때 계속 두 갑씩, 세 갑씩 이렇게 피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술을 보통 약 좋아하실 때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 정도 보통 선을 지킵니다. 지나치게 스트레스가 없다면. 담배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조절하는 양이 일정 부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조금 엉뚱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는데 지금 담배 소비자협회 측에서는 이번 담배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염려한다기보다는 세수 확대 쪽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500원 올려라 1,000원 올려라 해서 이렇게 다툴 일이 아니고 아예 역으로 말이죠. 역발상으로 한 9,000원쯤으로 올려라. 그럼 우리 수긍하겠다. 그 국민 건강을 염려하는 그 순수성을 인정하겠다. 차라리 9,000원으로 올리자. 이런 주장이나 캠페인을 하실 생각은 없어요? 가장 순수한 국민건강 증진 차원에서의 접근성은 금연단체에서 주장하신 것처럼 담배를 마약으로 지정하고 제품을 생산, 유통, 판매를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즉 간접세든 흡연자들만 내는 세금에 대해서 공평하게 전 국민이 그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공평하게 그러니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면 이러한 논의조차가 필요가 없겠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2,000원이라는 가장 적합한 이런 선을 두고 나서 계속적으로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제안했던 거는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네, 지금은 어떠한 500원이든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이건 상관이 없고요. 가격 인상에 대해서 일단 반대합니다. 인상 자체를? 네네. 그리고 건강은 개인들의 선택이나 이런 거에 맡겨라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은 이제 증세는 논의 단계가 아니고요. 민생 법안이 많이 밀려있지 않습니까? 그 정부나 여당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먼저 일단 처리하고 나서 이 담배값 인상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한번 논의를 하고 지금처럼 급격하게 바로 발표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연극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국민들 대부분 정확하게 인지를 한 상황에서 아마 사회적 공감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전격적으로 치러지는 감은 있고요. 며칠 전에 담배 사재기 하면은 벌금 최대 5천만 원 매긴다 이런 속보가 떴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캡처해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 한번 올려봤죠.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보려고요. 그랬더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이렇게 와서 보고 또 댓글도 많이 남겼는데 거기 보니까 사재기의 기준이 저는 참 애매하더라고요. 몇 값 이상을 사면 사재기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5천만 원이라는 벌금도 이게 일종의 처벌인데 이렇게 아무런 사전 논의나 고지 기간 없이 예고 기간 없이 그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전격적으로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의견이 들었는데 최 부장 견해는 어떠십니까? 일단 정부의 어떤 현행법상 고지를 하는 것은 정부가 정하는 건 나름입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 일반 소비자가 5천만 원이나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가 제가 그런 관련된 전화들을 하루에도 수십 통씩 받는데요. 일반 소비자분들께서 몇 보루를 사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도소매점 일반적인 대형 마트 같은 곳에서 한 보루 내지는 두 보루로 제한을 지금 현재는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고 싶으면 어디 가서든지 개인적으로 사시는 건 별 상관이 없습니다. 글쎄요. 나는 그게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대책 같다고 느껴지는 게 사재기를 하면 5천만 원까지 벌금을 매긴다는데 기어이 담배 파는 곳 한 군데서 만약에 한 보루씩만 판매를 허용한다면 조금 발품을 팔 각오를 하고라도
편의점마다 들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흔적이 안 남을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담배를 파시는 분들이 어떤 꼼수를 부리시냐면, 이건 다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불평불만의 어떤 전화를 받았을 때, 오히려 담배를, 보루채로도 팔지도 않고, 2갑 이상 팔지 않는다. 일부러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소매점에서도 보이지 않게, 티나지 않게끔, 일단 본인들이 사재기 정도는 아니더라도 저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담배에 대한 유통기한은 사실은 제조사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게 유효기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격도 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서 이게 만들어진 담배인지 제조사 외에는 바코드 찍지 않은 한 모르기 때문에 무슨 그렇습니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리 사뒀다가 한 2-5달만 있으면 분명히 오를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거나 사재기 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벌금을 매기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너무나 전시성이고 즉흥적이고 실효가 없을 것 같아서 좀 한심해서 올려봤어요. 네, 실효성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불만이 계속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배에 세금이 아주 많이 붙는다는 것은 익히 공지의 사실인데 나라에서는 그 세금 어디다 갖다 쓰습니까? 좀 정리해 놓은 거 있으세요? 사실 이게 각 부처마다 어떤 쌈짓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관련 담배 소비세는 안전행정부라든가 그다음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보건복지부라든가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가세 이렇게 다 가져가고요. 하지만 이 정확하게 정부가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매년 이러한 문제들이 국회 국정감사나 감사원들에서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요번에 인상한 발표도 국민건강을 증진을 위해서 서민층의 건강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만 밝히고 있지 결국 어떻게 증액된 부분마저도 어떻게 쓰여진다, 어떻게 쓰겠다라는 어떤 대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알 수 있게끔 쉽게 설명한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거죠. 마치 이제 밑 빠진 독에다가 계속 물을 붓고 있는데 물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물차를 갖다 댄다든지 펌프째로 좀 돌려달라 이런 걸로밖에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최 부장님 아주 입심이 대단하시군요. 담배값 올리면 흡연율이 좀 떨어진다. 이거 이제 상식처럼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500원 한 10년 됐던가요? 500원 올렸을 때 실제 얼마 정도 흡연율이 떨어졌죠? 그때 이제 전년도에 비하면 전년도에 이제 남성 흡연율을 계속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52.3%였는데 이제 2005년도에 가격이 오르고 나서 한 44.1% 정도 그래서 이제 조금 줄었습니다. 사실 줄은 건 마찬가지인데 어떤 거든지 사실 가격이 이런 식으로 500원이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회복세로 다시 돌아섰고요. 불과 한 2년 만에 다시 이게 40%대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50%대로 올라가진 않지만 줄것적으로 지금 40%를 유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도 지금 계속 남성 흡연율이 높다고 얘기하고 있죠. 청소년과 여성 흡연율도 참 문제일 텐데요. 네네. 그나저나 말이에요. 제가 통화가 된 김에 한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평소 궁금증이기도 하고. 흔히들 협회라 하면 관련 기업들, 유관 기업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출자 회비를 내서 회원사들이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건데. 네네. 지금 이 사단법인 한국소비자협회는 개인들이 이렇게 가입합니까? 일단은 어떤 협회라는 입장, 말씀하신 거는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사에서 어떤 기부금 형태로, 사업비 형태로 받아서 쓰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한 27,000명 정도 회원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개인 회원이죠? 네, 개인 회원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조합원님한테 조합비를 받는 것처럼 저희도 회의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애연가신가 봐요. 담배값 말고, 끼견자들의 협회인 회비도 따로 내신다 이거죠?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끼견자가 아니고요. 애연자시고 금연을 또 하시고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도 저희 협회 회원으로 출자를 해주신 분들도 이미 금연을 하신 분들도 상당히 계십니다. 비흡연자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네네. 우리 최 부장님은 하루에 몇 가피쯤 태우십니까? 저는 사실은 이번에 추석 바로 전까지 금연을 했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근데 요번에 이제 발표가 나고 지금 국민 TV에서도 인터뷰가 오시고 이게 계속적으로 인터뷰가 하루에도 10몇 건씩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바빠지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담배를 다시 또 피게 되는 거. 지금 그래서 하루에 한 반갑 정도 피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소비자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지금 올리는 것은 명분도 실효도 없는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가 됐건 인상에 반대한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오늘 입장 정확히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비호 한국사단법인 한국소비자협회 부장, 기획부장이었습니다. 바로 브릿지 없이 뉴스 행간, 이강윤의 뉴스 행간,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요. 오늘 11시경에 뜬 연합뉴스 기사 한 대목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재직 공무원이 납부하는 연금 부담액을 현재보다 50% 가까이 인상하고 수령액도 삭감하는 고강도 개혁 방안이 학계와 여당의 공동 토론회를 통해 곧 공개된다. 이러한 개혁 방안이 확정되면 2016년부터 공무원 연금에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 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혁안의 핵심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현재의 14%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다. 현재의 기여금과 비교하면 약 50%를 더 내게 되고 9%인 국민연금 보험료에 견져서도 2배가 넘는다. 재직 공무원의 수령액은 2015년까지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계산식을 적용하고 2016년부터는 납입금의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더해진다. 네. 일단 이 안대로 만약에 된다면 이게 지금 최종 결정된 건 아니고요.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는 거죠. 대단히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안입니다. 우리가 그림 그릴 때 호랑이를 그리다 보면은 잘 못 그려서 결국은 고양이 정도는 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애초부터 고양이를 겨냥하고 그렇다가는 뭐 쥐도 잘 안 된다. 이런 뭐 속담, 속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노조나 뭐 이쪽에서 쌍심지를 들고 반대할 거 분명히 예상하고 그래서 실제 논의 과정 그리고 집행 과정에 들어가면 대단히 약화될 건 명약관화하겠지요. 그걸 감안하고 어쨌거나 초안을 짜긴 짠 건데 대단히 혁명적입니다. 어느 정도 그렇냐 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자기가 낸 돈의 약 1.7배쯤 받게 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구조가요. 그런데 지금 이 안대로 하면 재직 공무원은 국민연금보다 수익비가 훨씬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불리해지는 거죠. 수익비라는 것은 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자기가 낸 거에 비해서 받는 거 이걸 말하는 건데 전체 공무원을 흔히 10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100만 명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것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각종 큰 선거에서 그래서 공무원들은 또 정치 행위 금지, 중립행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이들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리라는 것은 크게 추정하는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19개월 동안은 선거가 없습니다. 2016년 4월 총선 때까지는 선거가 없고요. 모든 정권이 항상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개혁을 세워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우리 세금 갖다 계속 몇 조씩 쏟아붓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고령화 사회 들어가고 공무원분들, 군인분들도 당연히 수명 연장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굉장히 유리하게 짜놨는데 그 틀 계속 유지하다 보면 너무나 정부 재정 지출이 많아지고 더군다나 생산 가용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고령화 사회인데 그래서 손을 보긴 봐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가 이것을 만약에 야심차게 100만 표심을 서령 놓치는 것을 각오하고라도 대단히 정말 끝까지 밀어붙인다면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한 일정 그 진정성은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존 재직 공무원들의 수령액은 거의 손대지 않고 지금 30대 한 초중반 이후 그 다음에 앞으로 공무원이 될 사람들을 가혹하게 줄이는 것이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불입한 사람들의 그 기득권 조항에 따라서 뭐 지켜줘야 하는 건 있는데 이건 기술적으로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얼만큼 소급한다거나 연금의 수령액은 어느 정도 낮추는 대신에 퇴직금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금 보전함으로써 그렇게 줄이지는 않되 재정 부분의 지출, 즉 우리 세금으로 공무원들 연금을 계속 먹여 살리는 요것은 좀 줄이겠다. 이런 식으로 가야 하는데 새로 공무원이 될 사람들에게만 가혹하게 대함으로써 이것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들 사이에 이견의 요소가 당연히 될 겁니다. 직역별로 또는 세대별로 말이죠. 어쨌거나 지금 이렇게 혁명적인 방안을 만든 거가 그냥 한번 해봤다가 다시 또 유야무야 되면서 공무원들을 다독이고 뭘 해나가야 하니까 말이죠. 공무원 조직이 흔들리면 정권 운영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터이니까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것은 거의 대부분 허언, 시건으로 끝나게 돼버린다. 어쨌거나 이런 혁명적 시안을 만든 것은 일단 높이 평가한다. 과연 이것을 끝까지 집행해 나갈 정책적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앞으로 주목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행간 마치겠고요. 한 주의 중반이자 뭐 야권도 잠깐 이제 재정비를 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쓴 날이기도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 좀 어수선한 점이 있고요. 9월 17일 수요일 마무리 말씀드리고 이강윤의 오늘 접겠습니다. 새누리당 중진 이재호 의원이 어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정면으로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협상 도중에 유가족을 상대로 이게 마지노선이라고 공포하는 게 온당하냐? 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자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상식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것이 지금 여당 사정이기도 합니다. 이재호 의원이 지난 이명박 정부의 실력자 위치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은 굳이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의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미리 한 번쯤 발언해두는 보험성 발언이 아니라 집권 세력 내에서 실질적인 압력으로 작동하도록 실천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합니다. 유신 시절 선명한 항거로 민주화에 기여했던 그 정신을 이재호 의원이 뒤늦게나마 초지일관 유지하는 걸 보고 싶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